안녕하세요. 전문가 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빛나 사회복지사입니다. 지난번 영상으로 저희가 성년 후견 제도를 알아보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신청 방법을 더 잘 설명해 주실 전문가 후견인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조준배입니다. 오늘 배우는 이 후견 신청 방법,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. 그러네요. 사실 사회복지사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고 있고 대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신청 방법에 들어가는 순간 너무 어렵다.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. 그래서 그 부분부터 꽉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오늘 집중해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. 지난번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좋아요, 구독 필요 없고요.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? 네, 이 후견 저도 그 청구 도움을 드리는 그 사례가 있었는데요. 실제로 그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. 왠고하니 우리가 사례관리, 주민센터에 그 공공서비스 연계하고 또 다른 사회복지관과 의뢰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했지만 법원에 가서 그 서류를 또 서류도 그 요건을 잘 충족시켜서 법원에 제출하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. 네, 오늘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. 네, 요 내용 살펴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 느낄 텐데요. 저도 이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저희가 쓰는 용어랑 성년 후견 제도를 이제 활용하는 순간 갑자기 법률 용어들이 나오면서 머리가 좀 아파지거든요. 그래서 관장님 설명해 주실 때 갑자기 법률 용어를 막 설명하시면 어려워요. 네, 그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사실은 어렵습니다. 우리 사회복지 용어는 이제 당장 그 뭐 대상자를 신청한다, 접수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 법률에서는 청구한다, 또 재판한다, 또 사건 본인 뭐 이런 용어들이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. 그거는 뭐 단순히 그 용어적 문제니까 금방 적응될 그 내용이긴 합니다. 일단 성년 후견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분들부터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청구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. 첫 번째는 그 당사자, 그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본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좀 우리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좀 제한적일 거예요. 이 후견 제도를 당사자가 잘 모르기 때문에. 두 번째는 배우자가 있습니다. 배우자가 대리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사촌 이내의 친족이 있습니다. 사촌이니까 삼촌도 되고, 그죠? 고모도 되고 또 이모도 되고 뭐 다 삼촌 영역 아닙니까? 그래서 사촌 이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. 근데 어떤 경우에는 사촌 이내의 배우자를 포함해서 친족이 없는 무연고자도 있죠. 이런 경우에는 누가 도와줘야 되지 이렇게 고민되죠. 이럴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습니다. 그 주민센터 가서 그 도움을. 그러나 또 주민센터 막상 가보면 또 그 제도를 많이 활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제도 기간이 숙성되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 많아요. 두 번째 또 제3자가 있는데 검사님이 할 수 있습니다. 검사님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해서 더 멀리 계시잖아요. 그래서 다소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또 그 외에도 후견인, 그 기존의 후견인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 그 후견인이 할 수도 있어요. 예를 들면 한정 후견인이 이분이 몸이 더 안 좋아져서 성년 피후견인으로 그 변경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정 후견인이 대리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또 그 후견 감독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. 법원에서 후견 사건을 감독하는 분들이 이분의 후견 청구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. 맞네요. 청구권자가 본인, 배우자, 사촌 이내의 친척, 지방자치단체장, 검사, 후견인, 후견감독인이 있는데 그럼 이 중에 누구를 청구권자로, 그러니까 신청자죠. 저희한테 좀 익숙한 청구권자를 누구로 선택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겠어요. 그렇습니다.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 그러면 그 공식적인 서류를 이제 접수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잘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나 아직 그 제도가 이제 숙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. 그러면 이제
그 친족, 배우자, 사촌 이내 이런 경우에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청구하고 그러니까 어렵듯이 뭐 자연인인 이분들이 하기가 너무 어렵겠죠. 이럴 때 바로 후견 사회복지사가 그런 활동을 이제 도와줄 수 있답니다. 바로 후견 사회복지사 회도 있습니다. 예,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후견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분들을 연계해서 그 후견 청구를 지원해 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매년 후견 사회복지 교육을 합니다. 거기에 수료했던 이 전문가 후견인 후보들이 있는데요. 이분들이 법원에 이제 전문가 후견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거기서 법원에서 이제 선임이 되면은 이제 이분들이 그런 활동을 이제 수행하는데요. 그럴 때 바로 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적절히 연계가 되면 청구하는 것까지 좀 도움을 받으면 참 좋겠어요. 좋은 정보네요. 그럼 청구권자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? 자, 이제 서류 준비죠. 서류. 그 청구서를 이제 딱 손에 이제 잡아야 되겠죠. 그 어디 가면 받을 수 있습니까? 바로 가정법원 그 양식 모음 있습니다. 거기 가면은 성년 후견 청구서 이렇게 청구 그 신청 양식이 있습니다. 그 양식을 딱 받아서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이제 그 우리 이른바 눈이 이렇게 팍팍 돌아갑니다. 왜 그러냐면 서류가 너무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. 자, 그럴 때 한번 혼란스러웠다가 위에서부터 하나씩 뜯어보면 됩니다. 크게 꼭지를 보면 3개의 꼭지로 서류를 준비합니다. 먼저 첫 번째, 청구권자의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. 청구 자격이 있는지를 법원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. 청구권자. 두 번째, 피후견인. 법률 용어 그 신청할 때는 사건 본인이라고 합니다. 이 사건으로 접수가 되거든요. 청구 사건 이렇게 되니까 이 사건 본인의 그 서류를 가족관계 증명 또 인감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서류를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준비하면 됩니다.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분이 뭐죠? 정신적 제약이 있는가? 의료 기록이 있겠죠. 그리고 지적 장애 또는 그 의사의 어떤 소견 이런 것이 뒷받침되는 서류 중에 하나일 겁니다. 세 번째는 후견인 후보자가 있습니다. 우리 친척 중에 이분 후견을 누가 해주면 좋겠다라는 딱 그 후보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 후견인 후보자. 그런데 이 후견인 후보자 그 서류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선순위 상속인의 그 동의서입니다. 왜일까요? 굉장히 중요해요. 왜일까요? 그것은 그 후견인 후보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피후견인 사건본이 재산이 많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합니까? 후견인 중에서 그 재산을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. 이럴 때 그 선순위 상속인들이 동의했는가? 동의했다라는 것은 그분이 후견을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라는 걸 확인해 준 서류 이렇게 되죠. 아유, 좀 복잡한가요? 네, 되게 복잡한데 그 중요한 거는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는 이유 그 부분인 것 같아요. 사실 가족들이 가장 좋은 지원자가 되기도 하지만 가족들이 가장 그분들의 보호를 하는데 또 위협적이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 가슴 아프지만 현실이기도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 사회복사들 이제 후견 활동 하시는 거 얘기 들어보면 가족들로부터 신상보호와 재산 관리 해주시는 분들 거기에 진짜 사명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서류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들 좀 특별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사례에 대한 가정방문, 후견인 후보자들이 또 신상보호 그 감독을 또 가는데 이렇게 가보면 이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에 갈등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제대로 보호 안 하는 경우들도 참 안타깝지만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그 목욕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안 한다든가 또는 집이 쓰레기처럼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후견인이 방문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왕왕 그 확인이 됩니다. 자, 이럴 때 그 후견인 후보자의
그 자격 여부 이거 참 잘 봐야 되겠고 친족 중에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바로 전문가 후견인 누굴까요? 후견 사회복지사, 또 변호사, 법무사 이런 분들이 이제 법원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참 좋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. 어쨌든 이제 오늘 영상부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. 지난번 영상보다는 오늘 조금 더 심화된 얘기가 많은데 이제 준비해야 될 서류들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는 서류가 많아요.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또 가족들이 이제 하려고 해도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래서 사회복사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이럴 경우에 사실 이제 저희도 뭐 성년후견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례관리 하다 보면 준비해야 될 서류가 많다. 그럼 준비해야 될 서류 많아서 그냥 안 하겠다. 그냥 정말 필요하지만 안 하겠다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영상을 보시는 사회복사분들도 저 많은 서류를 어떻게 다 외워서 저희가 하지 않잖아요. 이 많은 서류들이 있는데 서류 차분차분 하나씩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옆에서 구비 서류 챙기는 것부터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렇습니다. 이 구비 서류, 예,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. 복잡하고 증명해야 될 서류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. 모든 서류는 맨 윗줄에서부터 읽으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.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서류가 준비가 됩니다. 또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? 예, 주변에 후견 활동을 하는 후견 사회복지사 또 그 사건으로 또 의뢰를 하고 싶으면 변호사님 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선배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받으면 예,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이분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 고민이 첫 단계에서 굉장히 커요.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법원에 청구 사건이 접수가 되면 판사님이 재판을 하기 전에 두 가지 조사를 합니다. 하나, 정신감정 의뢰를 해가지고 이분이 실제 후견이 필요한가를 확인하고 둘, 가사조사를 합니다. 그래서 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여부도 꼼꼼히 살피고 또 피해 후견인의 현재 삶도 그 내용들을 살펴서 그 도움을 주고요. 또 후견이 성립이 되면은 그 이후에도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강조드립니다. 네, 지금 정신감정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미성년 후견 사례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 능력하고는 또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은 그런 자료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. 그럼요. 그거는 이제 친권 유무죠. 미성년은 반드시 친권자가 있어야 되는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확인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. 네. 성년인 경우에는 이제 정신감정. 네. 정신감정을 그 법원에서 거의 대부분 의뢰를 하는데 간혹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왜 어떤 경우일까요? 바로 의사의 진단이 명확하게 정신감정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이 되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굳이 그 비용을 내고 그 비용도 한 40만 원 그 내외 50만 원 가까이 그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. 그 당사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 부담을 안 하고 그 판단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. 귀에 쏙쏙 들어오는 관장님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. 근데 다 기억은 못할 것 같아요. 제가 아까 전에 관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많고 사실 절차가 수월치는 않아요. 수월치도 않은데 이 과정에서는 그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후견 사회복사로 활동하고 있는 선배 사회복사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사회복사들의 강점은 주변 분들을 또 활용해가지고 그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게 저희의 전문성이잖아요. 그 서류들 줄줄줄 외우시는 것보다 후견 사회복지사들이 있고 선배 사회복사들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내용 많았는데 요약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약이요? 네, 많은 내용이었는데요. 또 한 가지씩 생각하면 그것도 금방 이해가 됩니다. 자, 첫 번째, 누가 청구할 거냐?
청구권자가 누가 될 거냐를 판단해야 됩니다. 네, 그 누구라고 그랬죠? 사촌 이내의 친족, 지방자치단체장, 검사님, 그리고 후견인, 후견감독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어요. 자, 그러고 나면 이제 신청을 법률용어로 청구를 해야 된다 그랬죠? 양식 준비부터 이제 시작입니다. 그 양식이 많이 있죠.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. 예, 위에서부터 하나씩. 자, 첫 번째 피후견인, 사건 본인의 서류를 준비합니다. 두 번째 청구권자의 청구인 서류 준비합니다. 세 번째 후견인 후보자의 서류를 하나씩 준비하면 됩니다. 그런데 이 재판의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분이 정말 피후견인으로서 도움을 받을 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데요.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. 법원에서 바로 정신감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의료 검증을 하고, 두 번째는 가사조사를 해서 그 집으로 방문해서 이분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이런 조사를 또 시행하고, 병원에 계시면 병원에 방문하고, 요양원에 계시면 요양원에 방문해서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. 그러고 나면 이제 바로 재판 날짜를 기다리는 거예요. 네, 그 시간이 좀 깁니다. 대략 한 5, 6개월 정도 걸립니다. 좀 오래 걸려요. 네, 천천히 기다리고 장기적으로 이분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. 네, 요약 정리 감사합니다. 저희가 지금까지 성년 후견 제도가 무엇이고 그 대상은 누구이고 이제 신청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. 다음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그럼 이제 피후견인이 성년 후견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이 내용을 알아보려고 해요. 그래서 마지막 영상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사회복지사들이 제가 첫 번째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아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. 구독과 좋아요 필요 없고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